안녕하세요. 복댕이 엄마예요. 이번 영상은 정말 마음 아프고 슬픈 이야기지만 저희 복댕이가 자폐 진단을 받고 제가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 지금의 평온이 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내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제 이야기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땡이는 첫 아이를 계류 유산하고 소중하게 우리에게 와준 선물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저 건강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랬죠. 출산을 하고 아주 건강한 모습에 감사했었어요. 아기 때부터도 유난히도 순했었어요. 저희 복댕이는. 너무 순해서 키우기 수월해서였을까요? 너무 순한 것도 안 좋은 거란 걸 이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저 키우기 쉽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뒤집기, 기어다니기, 걷기 다 느렸었어요. 15개월 돼서 걷기 시작했거든요. 두 돌이 지나고도 말을 못했지만 그저 성장이 느린 아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아이 아빠도 4살 넘어서 언어가 트였다고 우리 시어머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런데 30개월이 돼서도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딱 30개월까지만 기다렸다가 병원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결국은 30개월이 오고야 말았어요. 30개월 때 병원에서 언어평가 발달 검사를 했고 단순 언어지연이라는 소견을 듣게 됐었어요. 그때까진 자폐란 생각도 해본 적 없었고 저 또한 단순 언어지연이라고 생각했고 자폐 증상이 전혀 없었기에 이렇게 길고 긴 터널에 들어설 거라는 걸 생각지도 못했어요. 언어 치료와 놀이 치료를 30개월부터 개입했고 6개월 정도 치료하면 말이 트일 줄 알았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고 36개월 무렵부터 아이의 다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감기가 끝나지 않았고 아직 무발화였고 또 이제 막 시작된 감각 추구와 상동 행동까지 보이더라고요. 그 무렵에 병원을 또 한 번 찾아갔어요. 엄마의 쎄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자폐로는 안 보인다고 하셨고 발달 지연 아이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 양상이라고 하셨어요. 자폐라면 눈 마주침, 호명, 지시수행 타인을 탐색하는 게 안 되는데 저희 아이는 다 되기 때문에 아닐 거고 그냥 단순히 느린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소견에 안도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찝찝함이 있었어요. 아이는 점점 감각 축구가 심해졌고 상동 행동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었고 머리숱이나 자주 빗는 게 작년하고 전혀 성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사이 치료는 언어치료, 놀이치료, 감각통합치료 이렇게 늘어가고 있었고 45개월에 다시 대학병원을 찾아갔어요. 교수님께서는 언어장애 혹은 고기능 자폐일 수도 있겠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예약하고 왔고 검사 당일에 아이와 내원해서 자폐 검사와 지능 검사를 했었어요. 이때까진 내 아이가 자폐 성향이 있는 건 맞으나 경증 정도로 나오겠지 하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한 달 뒤에 결과를 들으러 왔고 교수님께서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얘기하셨어요. 고기능 자폐인 걸로 예상을 하셨으나 검사 결과는 중증 자폐증이라고 지적장애도 동반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증 자폐라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오열을 했었어요. 교수님이 티슈를 건네주시면서 그 마음 이해한다고 실컷 울으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정말 이성을 잃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약 한 달간은 정말 너무 심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었어요.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장애 아동 부모가 수용하기까지의 5단계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단계는 충격과 부인이에요. 진단 결과에 따른 충격으로 부인을 하게 되고 그 뒤 장애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저 역시 그랬었어요. 내가 양육을 잘못했나, 내가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나, 죄책감으로 아이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 죄책감에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2단계예요. 분노와 원망. 혼란스럽고 분노를 표출하는 단계가 와요. 장애 원인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찾기 시작해요. 특히 남편. 그러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미워지고 원망스러운 시기가 왔었어요. 남편도 말이 느렸었다고 했기에 남편의 유전자 때문에 아이가 아픈 게 아닌가. 남편이 너무너무 밉고 싫었었어요, 한동안은.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3단계 운명과 타협을 하는 시기가 와요. 장애 현실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였지만 완전하게 인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장애를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온갖 치료와 온갖 좋다는 건 다 섭렵하는 상황이 와요. 이 시기가 지나면 또 4번째 시기가 오게 돼요. 좌절을 하고 낙담을 하는 단계. 치료를 다 쏟아부었으나 호전이 없는 아이의 상태에 좌절하고 의욕을 잃게 돼요. 그리고는 치료도 소용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오게 되죠. 이번 단계는 마지막 단계인데요. 수용의 단계예요.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게 되고 아이의 장점을 찾게 되며 아이 중심의 생활 패턴에서 가족 중심 패턴으로 바뀌고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다면 통합 어린이집이나 장애 전담 어린이집을 찾게 되고 학령기를 앞둔 아이라면 특수학교를 찾아보게 되죠. 이전과는 삶의 목표와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아이가 더 편하고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게 돼요. 그리고 6세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장애 등록이라는 걸 하게 되죠. 저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5세라서 내년에 할 계획이고 저는 특수학교에 입학시킬 예정이에요. 이 단계들을 거치면서 저는 수용의 단계까지 오게 됐고 지금은 평온의 상태가 왔어요. 제가 불안해하는 걸 아이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행복하려고 하고 있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저 오늘 하루 아이가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잤으면 그걸로 행복한 거라고 위로를 하며 지내고 있어요. 모든 분들이 이 단계를 다 거치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장애 가족을 둔 분들이 겪었고 또는 겪을 과정이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평온의 시기가 오니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힘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힘을 내기로 해요.